한국이 이미 눈을 다 버려놨잖아. 파리는 이제 어쩔 건데. 파리 개막식이 끝나고 난 후 SNS에 전 세계 관중들이 입을 모아 한국의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기자 루이입니다. 그간 기자로 근무하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등 수많은 경기를 취재해왔지만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 취재를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파리에서 뜻깊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엔 몰랐죠. 누구나 그랬듯이 저 역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의 취재를 맡으면서 파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깊은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예술과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 펼쳐질 올림픽은 분명 특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전이나 에펠탑을 실제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소식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인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현대 스포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될까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리 올림픽 개최 전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잡음에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센 강에서 개막식과 수영 경기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센 강의 수질 문제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14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돈이 공중분해된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을 표방하며 선수촌에 에어컨도 제공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이 빈번해지는 요즘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한다는 소식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화강국인 프랑스가 설마 올림픽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었고 어느 정도 염려스럽긴 했지만 결국에는 무사히 잘 치러낼 거라 기대했어요. 프랑스의 기술력과 문화적 저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막식 일주일 전부터 파리에 도착해 현지의 분위기와 반응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저는 파리에서 며칠 지내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가 올림픽 준비에 얼마나 미흡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올림픽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올림픽 준비로 인한 혼잡함과 불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임시시설물로 인한 보행자 불편, 그리고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파리의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안전 문제였습니다.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상적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파리 당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찰 지원까지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할 만큼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매치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올림픽과는 별개로 장외에서 천하제일 소매치기 대회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펠탑 주변과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앞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매일같이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파리는 소매치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듯 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소매치기들이 이 기회를 노려 파리에 몰려든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역력했고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당국에서는 최소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원래 있었던 소매치기 문제는
근절할 필요가 있었죠.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파리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절도 신고 접수가 폭주해서 현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가뜩이나 종이로 신고 접수를 받는 구시대적인 시스템 때문에 경찰서 앞에는 분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런 혼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경찰서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은 파리 당국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파리 경찰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평소 속도처럼 천천히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관광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의 외침에 다른 관광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분실 신고를 다 해결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이 스스로 자기 물건을 잘 챙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는 올림픽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축제의 장이 오히려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 외에도 파리의 환경 문제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악취가 나는 파리 생강과 더러운 거리를 보면서 프랑스가 올림픽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떠올랐어요. 중국과 파리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 연상시켰습니다. 사실 파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 약탈해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들 덕분이기도 하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파리의 모습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와 친분이 있던 미국 대표팀 선수 레이첼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 선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홀쭉해진 모습에 의아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고 눈빛에서는 불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은 저를 보자마자 살인적인 날씨에 더워 죽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저는 놀라서 그래도 선수촌은 바깥 온도보다 낮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엉망이냐고 물었어요. 돌아온 레이첼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리의 기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친환경을 내세운 시설이 오히려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친환경은 개뿔이에요. 이러다가 탈진해 죽겠어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게다가 레이첼은 선수촌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과 이동 시 겪는 불편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식단이라고 레이첼은 얘기했어요. 제공되는 식사가 죄다 채소 위주여서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다고 했죠. 평소에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체력 관리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식단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파리에서 도대체 이 올림픽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서 아무리 화려한 시설과 멋진 경관을 자랑해도 정작 선수들이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첼은 더운 날씨에 더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빠져서 지금 대표팀에서도 급하게 식단을 자체적으로 공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에어컨이 안 되는 시설에 지쳐 선수촌을 떠나 자체적으로 호텔을 빌려 이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첼은 다른 나라 선수들도 선수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여기서는 절대 평소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올림픽의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인 공정한 경쟁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가의 선수들만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레이첼에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레이첼은 갑자기 선수들 사이에서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어떤지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레이첼에게 좀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레이첼은 한국이 따로 도시락을 만드는 센터를 차려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한국 선수들만을 위한 도시락이 배송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도시락이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세심한 준비성과 선수들을 위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올림픽의 문제점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한번 알아보겠다며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얼른 체력을 회복해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하곤 헤어졌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저는 갑자기 모두를 만족시켰던 식단을 제공했던 한 올림픽이 떠올랐습니다. 이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평창 올림픽 때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며 식단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는 올림픽 위원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취재원을 통해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입맛과 취향이 다양한 선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평창 올림픽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음식들에 만족했고 심지어 한식의 매력에 빠져 한식을 더 많이 준비해달라는 대표팀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평창 올림픽과 비교해보면 사실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 불만을 가지는 것도 당연했어요. 그렇게 파리의 모습에 실망하며 드디어 파리 개막식이 열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과연 파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개막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센 강변에서 열리는 이번 개막식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막식마저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파리 개막식은 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인종차별과 국가차별 논란을 일으켰어요.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일부 장면들이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과도한 성적 표현과 무리한 야외 공연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프랑스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보여주려 한 것 같지만 글로벌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연출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단체와 들끓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결국 조직위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공식 영상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방송 화면이 여러 차례 끊기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를 넘어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프랑스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6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렸습니다. 평창은 파리의 5분의 1 그리고 베이징의 10분의 1의 예산으로 믿기 힘든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적은 예산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평창 올림픽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효율성과 창의성의 결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단순히 비용 효율성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8개의 드론으로 만든 오륜기 장면은 아직도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서 역대급 오프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이 장면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은 파리의 억지스럽고 외설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세련되게 표현해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태권도 퍼포먼스와 한국의 전통 타악기인 장구를 이용한 공연 등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좋은 예였습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창 올림픽은 남북 화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았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파리 개막식 직후 저는 동료 기자들의 트위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 입장에선 개막식이 끝나고 자신들의 뛰어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올라오기를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한국 평창 올림픽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다양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 올림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정말 멋지다며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기술력이 결합된 평창 개막식은 지금 봐도 최고라는 평가들이 마구 올라왔어요. 어느 트위터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점과 첨단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시킨 한국의 평창을 보고 나서 오늘 개막식 공연은 볼 가치가 없다는 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평가는 한국의 개막식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훌륭한 사례였다는 이야기였어요.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많은 외신들이 평창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을 비교하며 평창의 성공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CNN 등 주요 언론사들은 평창 올림픽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올림픽을 모델 삼아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올림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국의 퍼포먼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창 올림픽의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도시락이 인기가 많다는 레이첼의 말이 떠올라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센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식품위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선수의 경기 일정과 개인 체질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식의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다들 워낙 바쁘게 일하는 터라 인터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장님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센터장님은 선수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게 먼저라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2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센터장님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센터장님은 또 회의에 식단 준비를 해야 해서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끝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2시간 기다려 겨우 얻은 짧은 인터뷰 시간이었지만 센터장님의 프로 정신에 더욱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터장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센터장님은 한식의 발효식품들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김치나 된장 그리고 청국장 등은 장내 미생물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며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불고기나 삼계탕 같은 영양가 높은 전통 요리들은 선수들의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 끼니 꼭 고기 식단을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도시락에는 주먹밥 같은 간편식도 있고 선수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찹쌀 사골죽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급식센터에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육류와 채소 그리고 과일 등은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주재료인 쌀 1.5톤과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0.5톤 그리고 각종 양념류는 모두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한국팀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시락과 관련하여 정말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경기장 내부 선수 대기실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는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자신의 도시락을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왜 나눠주는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선수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한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아무래도 선수촌 식단이 워낙 형편없으니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을 못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느낀 한국 선수가 제게 한번 맛보라며 권해주었고 제가 너무 맛있어 하자 그 뒤로 한 번씩 볼 때마다 따로 제 걸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식사가 충분치 않아 고생하고 있던 개발도상국 선수들을 챙겨주는 한국 선수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그 선수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도시락과 간편식을 받으면 일부를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그 선수를 찾을 수 있었고 바로 한국 선수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취재를 원한다고 하자 스태프는 기사화되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수 개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챙겨준 건데 혹시나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서 해당 선수들이 곤란해질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었지만 많은 선수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선수는 그런 상황에 늘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저는 비록 해당 선수를 만날 수도 없고 기사화하진 못했지만 스태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 선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예전에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폐허였던 나라였는데 놀라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우연히 선수촌 근처에서 또 다른 도움을 받은 선수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인 관계로 해당 선수의 출신 국가와 종목까지 비공개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선수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선수였는데 파리에 와서 처음 며칠간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선수가 웃으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선수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특히 김치를 처음 맛보고 나서는 매워서 깜짝 놀라서 바로 밥을 마구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삭아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했죠. 다 먹고 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어요.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그 모습은 마치 작은 국제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게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요? 저는 개발도상국 선수와 헤어지고 나서 한국과 두 나라 선수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진심으로 두 선수가 잘 되길 바랐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선수의 예선전이 있었던 날 아쉽게도 그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수를 한 번 더 응원해주고 싶었고
바로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예선 탈락한 선수라 많은 기자들이 몰리지 않았지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주면서도 그 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번 올림픽에서 힘을 얻었어요. 비록 예선에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메달보다 더 값진 선물이에요. 한국 선수가 제 경기를 봐주었나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선수의 관심 덕분에 제가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이 은혜를 갚을 거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개발도상국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매우 작은 나눔의 행동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선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한국 선수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저는 이게 꼭 한국 선수단만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SNS에 퍼져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80대 미국인 노부부인 존과 메리 톰슨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은 올림픽 수영 경기를 보러 왔다가 경기장을 나선 후 길을 잃고 말았는데 저는 취재원을 통해 이 부부를 수소문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톰슨 부부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고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죠. 게다가 제 아내는 당뇨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호텔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어느 젊은 한국 자원봉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지호라는 이름의 26살 청년이라고 했어요.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호 씨는 능숙한 영어로 노부부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메리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미소를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천사를 만난 것 같았죠. 지호 씨는 노부부의 상황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근처 구급센터를 찾아 메리 씨의 증상을 설명하고 당뇨약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후 응급 처치를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노부부는 호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데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해 호텔 이름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러나 한국인 지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부부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물어봤다고 했죠. 지호 씨는 두 부부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주변 랜드마크를 파악한 다음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IT 기계를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하다고 들었는데 지호 씨의 실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했어요. 지호 씨는 AI를 활용해 부부가 기억하는 내용을 입력했고 그 주변 유사한 호텔 목록을 쫙 뽑아달라고 했대요. 그러자 순식간에 부부가 묵었을 만한 호텔이 여러 군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부에게 로드뷰를 보여주며 하나하나 맞는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부가 묵었을 만한 유사한 호텔 3군데를 찾을 수 있었고 부부가 지치면 잠시 쉬었다 가자며 카페에 들르기도 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 체력이 좋지 않은 걸 배려해준 지호 씨의 마음이 빛나는 부분이었죠. 지호 씨는 정말 끈질기게 찾아다녔다고 존 씨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걷기 힘들어하자 자기 등에 업고 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말렸지만요. 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지호 씨는 3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호텔을 찾아냈다고 했고 호텔 직원들도 노부부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호 씨는 노부부를 안전하게 호텔로 모셔다 드린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어요. 호텔로 모셔드린 다음에도 부부가 예약한 다른 경기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미리 지도에 하나하나 다 표시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호 씨의 연락처를 남겨놓고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톰슨 부부 씨와 지호 씨의 사연을 알게 된 부부의 아들이 SNS에 이 사연을 올렸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친절한 한국인 덕분에 부모님이 무탈하게 올림픽을 볼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톰슨 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지호 씨 같은 분들이 있어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올림픽의 참된 정신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프랑스가 홍보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홍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문화적 역량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조직력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올림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와 화려한 외형보다는 한국처럼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올림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를 참석하러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미국 기자 루시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오늘 사연에서 인상 깊으셨던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함께 자랑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